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 책상 위에는 진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네, 정말 빽빽하게 쌓여 있네요. 네, 그 최신 기업 재무 보고서부터 복잡한 개발자 벤치마크 데이터,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기술 분석 칼럼들까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을 처음 쭉 읽어보면서 약간 화려한 SF 소설 같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거기에 되게 아슬아슬한 금융 스릴러를 동시에 읽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이죠. 네, 한쪽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술력이 빛나고 있지만 그 이면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말 그대로 아궁이에 불태우면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기업들의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그저 새로운 AI가 나왔다 식의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죠. 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열고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AI가 도대체 어떤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는지를 넘어서요. 이 거대한 경제 엔진이 도대체 어떤 원리와 자본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 깊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경제 엔진의 이유를 아는 거요? 네, 정보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과장된 마케팅이 난무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고 시장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머리 아픈 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도대체 AI가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내고 있길래 이 난리인지 그 기술의 경이로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제가 2026년 1월 기준 최신 코딩 벤치마크 자료를 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수치가 엄청나죠. 네, 엔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5하고 오픈 AI의 GPT 5.2 코덱스가 모두 휴먼 이벨 테스트에서 85%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다는데 전문가님, 이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인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제 어느 회사의 AI가 더 똑똑하냐를 따지는 자존심 싸움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아, 무의미해졌다. 네, 방금 말씀하신 휴먼 이벨이라는 게 쉽게 말해 인간 개발자들이 코딩 면접을 볼 때 푸는 복잡한 문제들을 AI한테 풀게 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85%를 넘겼다는 건 네. 이미 인간 최고 수준의 시니어 개발자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최상위 전문 개발팀의 67%가 이 두 모델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목적에 맞게 두 모델을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쓴다고요? 네, 각자의 특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 어떻게 다른데요? 먼저 클로드 오퍼스 4.5를 볼까요? 이 친구는 무려 20만 토큰 이상의 컨텍스트를 한 번에 기억합니다. 20만 토큰이요? 책으로 치면 수백 페이지짜리 두꺼운 전공서적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단 하나의 디테일도 까먹지 않은 채로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죠. 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리팩토링 작업에서 무려 91.5%라는 압도적인 정확도를 냅니다. 아하! 자료에 나온 그 핀테크 기업 사례가 딱 그 얘기군요. 10년 된 거대한 자바 모놀리식 시스템을 최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다는데 사실 전문 용어라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바 모놀리식 시스템이라는 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덧붙이고 덧붙여서 거대한 스파게티처럼 엉켜버린 단일 프로그램 건물입니다. 스파게티처럼 엉킨 건물이요? 네, 기둥 하나 잘못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아슬아슬한 상태죠.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 즉 레고 블록처럼 독립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예쁘게 쪼개서 다시 조립하는 엄청난 대공사를 한 겁니다. 아,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인간 개발자들이 팀을 꾸려서 밤을 새워도 9개월은 좋게 걸릴 프로젝트였는데요. 클로드가 그 복잡한 구조를 단숨에 분석해서 단 4개월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세상에 9개월을 4개월로요? 네, 비용과 시간을 절반 이상 날려버린 거죠. 와, 9개월짜리 스파게티 공사를 4개월 만에 끝냈다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구원자 수준이겠네요. 그럼 GPT-5-2 코덱스는 어떤가요? 클로드가 숲을 보는 역할이라면
이쪽은 좀 다른 매력이 있나요? 맞습니다. GPT-5-2 코덱스는 그야말로 속도와 다국어 지원의 제왕입니다. 속도요? 답변 대기 시간이 200ms 이하예요. 인간이 키보드를 치려고 손을 올리기도 전에 다음 코드를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자동 완성을 해버립니다. 와, 200ml초면 정말 눈 깜짝할 새네요. 네, 게다가 47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유창하게 지원하죠. 깊고 거대한 사고나 건축 설계가 필요할 땐 클로드를 부르고요. 미친 듯한 속도로 코드를 찍어내며 실시간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할 땐 GPT 5.2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개발자도 아니고 코드 한 줄 짤 줄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 등장한 조어 같은 차세대 플랫폼 사례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복잡한 코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이런 기능이 있는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입력만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사용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시스템이 알아서 똑똑한 클로드를 불러서 뼈대와 아키텍처를 탄탄하게 짭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거네요. 네, 그 설계도가 완성되는 즉시 GPT 5.2를 투입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실제 코드를 쫙 쏟아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클로드를 불러서 다시 클로드를요? 이 코드의 보안 취약점이나 에러는 없는지 검토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AI들끼리 설계, 시공, 감리까지 알아서 다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기업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각 AI로 호출하는 API 비용을 35%에서 40%까지 크게 절감하고 있다더라고요.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게다가 예전 같으면 몇 주씩 걸렸을 에페포를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우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효율성이 극한으로 올라간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기술이 경제를 그리고 우리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눈부신 결과물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결과물에만 취하면 안 된다. 이 완벽한 마법을 부리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과 전기가 타들어가고 있는지를 봐야죠. 아, 효율이 극단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지금쯤 엄청난 돈방석에 앉아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제가 재무자료를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사라 프라이어가 아주 최근에 놀라운 수치들을 발표했죠. 네, 발표했죠. 전문가님, 이 수치들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표면적인 숫자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오픈 AI의 2024년 연간 수익이 6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 무려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3배 넘게 뛴 거네요? 네,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8억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8억 명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하기 위해 늘어난 컴퓨팅 용량이 무려 1.9기가와트입니다. 1.9기가와트요. 단위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전기량입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대한 대도시 전체가 하루 종일 펑펑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전체 전력량이요? 네, 우리가 챗GPT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가볍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전소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전기를 쓴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다가 에포크 AI의 분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200억 달러라는 수익이 엄청나 보이긴 하는데 이걸 더 큰 그림에서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니까 오픈 AI가 마냥 안심할 상황이 아니던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수치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완전히 다른 위기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코딩 능력에서 극찬했던 클로드의 제작사, 엔스로픽의 성장세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길래요? 오픈 AI가 연간 3.4배씩 성장하며 덩치를 키울 때 엔스로픽은 무려 10배, 최근 들어 살짝 둔화되었다고 해도 7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7배에서 10배요? 에포크 AI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 중반, 그러니까 당장 몇 달 뒤에는 엔스로픽이 오픈 AI의 연간 수익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리자리가 위태롭다는 거군요. 게다가 제가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까 오픈 AI의 사용자가 8억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8억 명이죠.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유료 구독자는 고작 2천만 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용자 40명 중 1명만 돈을 낸다는 건데 심지어 월 2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만 원씩 내는 프로 사용자들조차도 네, 그들조차도요. 그들이 쓰는 컴퓨팅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프리미엄 요금제를 파는데 적자가 날 수 있죠? 그게 바로 현재 AI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비싼 요금을 받아도 최상의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세와 엔비디아 칩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오픈 AI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챗 GPT에 광고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샘 알트만은 우리는 절대 구글처럼 광고 모델로 가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자존심을 꺾을 만큼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결국 광고를 붙인다는 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화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아주 전형적이고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터진 투자 유치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픈 AI가 무려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죠. 기업 가치는 무려 8,40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요. 아니 스타트업 하나에 150조 원이라니. 도대체 누가 얼마나 돈을 태운 건가요? 참여한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마존이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 그리고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3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총 1,100억 달러를 마쳤습니다. 와, 아마존, 소프트뱅크, 엔비디아요? 이 과정에서 오픈 AI는 영리 중심의 공익법인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했죠. 흥미로운 건 기존 최대 주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이 32%에서 27.5%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분율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줄어든 27.5%의 지분 가치만 해도 무려 1,3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세상에. 무엇보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애저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32년까지 개발될 궁극의 범용 인공지능, 즉 AGI 모델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보장해줬습니다. 서로 엄청난 딜을 주고받은 거죠. 투자들이 너무 커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150조 원을 투자받고 기업 가치가 8,400억 달러에 달한다면 이건 오픈 AI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정도로 돈이 많으면 앞으로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기업 가치가 건강한 성공을 보장하는 지표일까요? 피츠북의 연구원들이나 도이치뱅크의 분석, 그리고 날카로운 기술 칼럼니스트, 에드 지트론의 글을 종합해보면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요? 오픈 AI는 작년에만 무려 90억 달러의 현금을 허공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만에 덕자가 2배로 뛴다고요? 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모델을 감당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어야 할 인프라 예상 비용이 무려 3,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3,200억 달러요? 아무리 1,100억 달러를 투자받았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비유하자면 겉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유리 마철로를 짓고 있는데 정작 그 건물을 지탱해야 할 지하 기반 공사는 텅 비어서 덜컹거리고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기반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불안한지 디테일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길래요? 예를 들어 이번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소프트뱅크를 볼까요? 그들은 이 거액을 대기 위해 무리하게 막대한 대출을 끌어왔습니다. 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군요. 그 여파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자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 AI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거대 투자사가 자기 발등을 찍으며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격이죠. 세상에. 그런데 인프라 쪽은 더 심각하다면서요. 저는 자료를 읽다가 제 눈을 의심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총 19억 달러, 약 25조 원이 투입되는 텍사스 에빌린의 이른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네, 스타게이트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크루소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놀란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회사 원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최고라던 스타트업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초정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또 다른 파트너인 코어 사이언티픽은 똑같이 암호화폐 채굴을 하다가 파산 이력까지 있는 회사라고 나오더라고요. 파산 이력까지 있죠. 오라클은 이런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계약했고요. 잠깐만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하필 그들이죠? 의아하시죠? 멀쩡한 대기업 건설사나 인프라 기업을 놔두고 왜 파산했던 코인 회사들한테 미래를 맡기는 겁니까?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하지만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도시 하나 전력이라고 하셨죠? 네, 기존 인프라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코인 채굴장들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무식하게 많이 끌어다 쓰고 그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을 외딴 지역의 임기응변으로 구축해본 생존 경험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거든요. 아, 전기와 냉각 때문에. 당장 전기가 급한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이 바로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시스템적 리스크요? 만약 오픈 AI가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센터 파트너들이 건설을 망치거나 자금 조달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오픈 AI라는 회사 하나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오겠군요. 이들에게 수조 원대 인프라를 대주는 코어미우나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종국에는 그들에게 칩을 파는 엔비디아의 매출까지 연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계 전체를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연쇄 폭발이 기술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화두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샘 알트만의 말처럼 지금 당장 GPU가 녹아내릴 지경으로 전 세계에서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 모델들을 돌리는데 수천억 달러가 든다고 칩시다. 네, 1위인 오픈AI도 맹추격하는 엔스로픽도 이 미친 듯한 인프라 비용 때문에 매일 피를 흘리고 있다면 결국 이 진흙탕 같은 AI 인프라 전쟁의 진정한 최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어부지리를 얻는 곳이 있긴 한 건가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모틀리플의 분석을 보면 화려한 조명탑 아래 숨어있는 아주 의외의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고 무서운 승자를 지목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모틀리플은 남들이 빚잔치를 벌일 때 알파벳이 조용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알파벳이요. 사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구글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다들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들이 최종 승자라고요? 저도 자료에 나온 그 세 가지 이유를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가 압도적인 마진율과 자체적인 자금력이었죠. 아마존도 클라우드로 돈을 엄청 잘 벌지 않나요? 아마존도 훌륭하지만 순이익률이 10.8% 수준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무려 32.8%의 마진율을 자랑하며 2025년에 1,322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마진율이 32%가 넘는다고요? 오픈 AI나 다른 스타트업들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라는 마르지 않는 막강한 현금 창출원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가 어쩌면 알파벳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자체 칩 TPU의 존재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GPU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전 세계 모든 AI 기업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웃돈을 줘가며 막대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죠. 칩 하나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줄 서서 사야 되죠. 하지만 알파벳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 맞춤형 하드웨어인 TPU를 개발해 생태계를 구축해놨습니다.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상징적이고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엔스로픽 이야기군요. 네,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세계 최고의 AI를 만드는 엔스로픽의 클로드조차 결국 구글의 1기가와트 규모 TPU 인프라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사 칩을 쓰는 거네요. 심지어 콧대 높은 애플 역시 구글의 텐서 인프라로 향했죠.
남들이 엔비디아에 통행료를 내며 피 흘릴 때 구글은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입장이 된 겁니다. 적군의 심장부에 자기들 모기를 팔고 있는 거죠. 와, 엔스로픽이 구글 집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니 정말 기막힌 반전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B2B 시장의 변화라고 하던데요. 기업용 거대 언어 모델 API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기엔 챗GPT가 세상을 다 먹은 것 같죠. 하지만 정말로 큰돈이 오가는 B2B 기업용 시장의 성적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 고객은 한 번 쓰면 잘 안 바꾸거든요. 이 시장에서 메타는 16%에서 8%, 한때 50%를 장악하며 독주했던 오픈 AI는 무려 2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0%에서 27%로 떨어졌다고요? 반면에 구글의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는 7%에서 21%로 3배나 껑충 뛰었고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40%로 시장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클로드가 1위군요. 네, 구글은 자기들 모델인 제미나이를 팔아서 돈을 벌고 1위인 클로드에게는 TPU 인프라를 대주며 임대료를 버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상을 바꾼다고 외치는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다는 거네요. 외부 자본의 링거를 맞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막강한 체력을 가졌고 금광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광 땅과 곡괭이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곳. 네,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알파벳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여정을 잠깐 되짚어 보시죠. 단 4개월 만에 10년치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몇 시간 만에 완벽한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클로드와 GPT의 경이로운 협업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1,100억 달러라는 우주적인 단위의 빚과 투자, 그리고 파산 이력이 있는 코인 스타트업들에게 의존해야 할 만큼 위태롭고 기형적인 인프라 시스템에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죠. 네, 아슬아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이면에서 땅과 곡괭이를 모두 쥐고 조용히 판을 지배하고 있는 알파벳의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 AI 시대의 진정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말하려면 단순히 최신 AI의 프롬프트를 잘 짜거나 툴을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눈부신 기술 혁신을 저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들이 매일 불태우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 모래성 같은 인프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거품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최후의 승자로 진짜 살아남을지 흔들림 없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수많은 수치와 기술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전기세와 인프라 빚을 저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적자를 보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만약 이 거대 AI 기업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AGI를 달성하기 위해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낭비하고 수천억 달러를 허공에 불태우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메꾸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요. 바로 지금의 무료 일반 사용자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극소수의 부유한 기업들만 접근할 수 있는 초고가의 기업용 유료 모델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날 말입니다.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거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서 공짜로 남긴 글, 사진, 데이터들로 학습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진 그 AI가 결국 오직 돈 많은 소수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평등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생태계는 앞으로 어떤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정말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AI의 편리함, 그 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하고 차가운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오늘 나눈 인사이트가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